아씨 망했다,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거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갑자기 밤에 뭐 책을 읽는다던가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던가 애들이 전부 다 비웃어요. 왜 저러냐고.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저 운동이야말로. 그래서 좋아해요.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민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아빈입니다. 이 캠페인은 되게 중요한 캠페인이었고 저랑 창업한 친구 둘이 이제 마케팅 담당자였거든요. 저희가 모든 캠페인을 짜는데 그때 굉장히 큰 투자를 마케팅적으로 했었어요. 투자를 하기로 한 나라 중에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고 100억의 투자가 온 거예요. 너무 잘 쓰고 싶었어요. 성공시켜야 된다.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Live There가 이제 원래 영어 이름이고요. 하룻밤이라도 살아봐라는 거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살아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생명 연장 같은 이름 같기도 하고 글로벌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직역인데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행을 살아보는 걸 다시 영어로 돌리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엔 언어학자를 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지 이런 것까지 설득을 했더니 승낙을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반응이 엄청나게 있었고 수치적으로도 엄청 올라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도 회사에서 받고 가장 성취를 많이 줬던 그때부터 이제 직감을 믿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 성향을 몰랐던 거죠. 저는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를 때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서 계속 이제 회사에 가서도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왜 자꾸 묻냐. 그리고 유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무에서 유연성이 최악의 퀄리티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일을 잘 못하긴 했는데 되게 열심히는 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데 주눅드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실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소리가 나면 손아빈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대신 회식을 기획하거나 사람들끼리 대화를 기획하거나 이런 회사 내 조직 문화를 기획하는 거에 되게 열정적이어서 예쁨은 받긴 했어요. 회사 내에서. 그러더니 이제 팀장님이 넌 정말 심각하게 꼼꼼하지 못하니까 딱 3년만 버텨봐라 얘기해 주셨고 제가 민미 창업하고도 제 사수랑 팀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너를 몰라봤다. 너가 이런 게 진짜 맞는 사람인데 그때 3년이나 버텨보라고 한 거는 내 실수였다. 가장 마지막까지 이 회사에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니다가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근데 그게 번아웃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취를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결국 뭐가 되지? 이걸 되게 많이 따졌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를 잘 보살피지도 못했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감정을 표현을 해보라고 이제 심리상담사분이 얘기하는데 감정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서운했다, 뭐 후회스럽다 이렇게 감정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표현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만두게 된다면 무조건 이제 쉬어야겠다. 그래서 쓸모를 따지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때 만났던 친구들이 프랑스의 요가원 같은 데 가고 어떤 친구는 채식으로 가더니 이제 망원동에서 비건 요거트 만드는 걸 하고 다 회사를 안 가고 의식적인 삶에 대한 눈에 뜬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 게 이제 민미가 된 것 같아요.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자 중에서도 메슬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히 배부르면 기분 좋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적인 보상은 되게 고차원적인 욕구고 Z세대나 뭐 MZ세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어른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는 왜 저렇게 물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뭐
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저는 심리적 보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표현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이나 성취감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는 물리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가면 무조건 심리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 보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 해주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주는 보상도 조금 더 저차원의 욕구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고 성취하는 그 자기 보상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민미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가 심리적 보상을 해주는 형태를 많이 이제 구조화시키고 프로그램의 기획에 넣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시대이자 인간의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생각에 좀 빠지는 편이라기보다는 실행에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수강. 일단 저질러 놓는 성격이고, 손해를 봐도 그냥 일단 하는 거고. 제가 가장 불안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원하는 회사에 갔고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고여있다는 생각과, 선배들이 전형적인 안정주의자적인 성격이어서 다들 되게 편안하게는 사는데 꿈도 없어 보이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 보이고 호기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질문을 하면은 타성젖은 대답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함이 또 있었고, 전 특히 이제 어머니가 엄청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혼냈던 때가 호기심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교육 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는 전형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 둘 중에 하나인데, 강점을 살리는 게 있고 취약점을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들은 별로 끌리지 않는데, 되게 찌질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다 좋아하잖아요. 자소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찌질한 모습이 그거 약점으로 제가 숨기면 숨길수록 오히려 의문점만 남은 채, 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잘한다고 쓰네? 딱 패스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취약점이, 외국계 회사의 보통 여성들이 영어를 워낙에 이제 점수 잘 따고 이러니까 940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목적을 위한 건 좋아하는데 수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한 번 치자. 그래서 그때 890점이 나왔고,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걸 쓰고, 첫 번째 장표에 카피를 썼어요. 토익 890점이라고 영어 못할까? 뭐 이런 식으로 썼더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자소서가 너무 독특했다. 저는 여러 군데 회사를 쓰지 않고요,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만 자소서에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커스터마이징해요. 컬러부터 해서 모든 걸 커스터마이징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안서를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좋은 책이 기준이, 저는 오래 읽혀도 촌스럽지 않고 진리가 다가오는 어떤 측면이 매번 바뀌는 책, 어떤 날에는 이 문장에 너무 끌렸다가 결국엔 전체를 줄을 끊는 책들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현 시대의 인물도 아니고 엄청난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할 만큼 지금 소설 같아요. 촌스럽지 않고 타임리스한 작품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다르타를 10년 뒤에 읽어도 또 좋다고 얘기할 것 같고 70년 뒤에 읽어도 좋다고 얘기할 것 같고 막 이런 책이어가지고 시다르타를 골랐던 것 같고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타임리스한 진짜 작가? 제가 추천할 때 자신 있게 추천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읽었을 때 그 책 좀 아니었는데 하면 안 되는 책을 선정하고 싶었고요. 그게 시다르타가 바로 떠올랐어요. 시다르타는 늘 이제 필독서 안에 있긴 했는데 제목이 좀 너무 이제 불교 영어니까 종교적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데미안을 다시 읽고 헤르만 헤세가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런 소설을 쓴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헤르만 헤세를 좀 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다르타를 읽었는데, 시다르타는 더 놀랐어요. 독일 작가가 어떻게 그 시대 때 이걸 접한 것도 좀 신기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성장 소설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단순한데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미를 하면서 시다르타를 자연스럽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다움 막 이런 거 관심 진짜 많고 개인 브랜딩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개인 브랜딩이란 자체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캐릭터가 잡히면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 부질없이 느껴지거나 뭔가 되게 헛다리 짚고 있고 삽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걸 읽으면 시다르타의 삽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다 지금의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실수나 실패를 정말 줄이는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다르타는 경험 자체가 주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깨달음도 다들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놓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다음에 읽어보고 해서 이거는 옆에 그냥 두고 인생을 같이 해야 되는 약간의 동반자 같은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만독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계속 읽는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샘의 원천이 흐르지 않는가? 그것을 즉 자아 속에 흐르는 샘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탐하는 것이요 오해하며 돌아가는 길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좋았던 이유가 되게 초반인데 이 시작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문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계층의 사람이고 아버지의 그런 말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다르타 안에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이 알아차림이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생각하거든요. 전체 여정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저한테는 출발점처럼 느껴지는 문장이라서 딱 이걸 읽자마자 재미를 느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출발점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문장이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리추얼에 굉장히 다양한 매개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길을 걷다가 내가 끌리는 거를 그냥 발견하고 메모하는 리추얼도 있고요. 책을 읽고 감정 일기를 쓰는 리추얼도 있고 실제로 달리기를 하고 내가 느꼈던 몸의 감각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기록을 하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계속 그걸 쌓아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스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이 심각하게 못 깨닫는 사람한테 해주는 처방 중에 하나가 심리의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사람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깨닫거든요. 객관화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시다르타가 자기가 다 저질러 보고 그걸 한번 리뷰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고 내가 어떤 길에서 왔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됐구나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모르다가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내딛었을 때 그걸 다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리추얼은 전형적으로 기록한 거를 다시 보게 하는 회고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민미에서 하는 리추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린 방식이에요. 쌓아야 되고 쌓은 걸 다시 봐야 되고 이제 그거의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은 실제로 저는 변화하는 걸 많이 보고요. 제가 느꼈던 방식이기 때문에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회고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기록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터닝이 왔던 때가 다 회고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민미라는 아이디어도 에어비앤비에서의 기간을 다 회고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경험한 걸 리뷰한 거거든요.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다르타도 결국엔 부처가 깨달은 걸 아무리 따라가봤자 내 깨달음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한번 무트로 나가서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건데 저는 거기에 완전 동의를 좀 하고 근데 그 경우 무조건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시다르타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에 가서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울함을 겪다가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게 통과 의례처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민미에서는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기획을 해서 중간에 달리기라던가 이런 매개체를 껴놨을 뿐 핵심은 지금 현재를 기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매개체를 다양하게 해서 약간 꿀을 발라놓는 거죠. 좋아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게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랑 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걸 도전하려면은 가장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세팅하는 것보다 최악의 순간을 세팅하는 게 전 도전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은 6개월 동안 돈을 안 벌어도 나는 괜찮다. 저희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6개월 이상이 넘어갔을 때 너는 얼마를 받아야지 괜찮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되게 소박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도 내가 이런 민미를 하면서 얻는 그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이제 150만 원, 누군가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지금 사실 세팅하고 도전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월스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뮤추얼이라는 개념을 문화적으로 만들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조직문화 프로그램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리추얼 자체를 컨셉으로 해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가 되는 거고 사실 리추얼 프로그램 자체를 하는 B2C 프로그램은 엄청 큰 수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존버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작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민미 레터로 시작한 이유도 민미 레터를 통해서 계속 문화를 이제 발신하는 그러니까 발신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양극단의 산업이 생성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가 정말 커지면서 반대급부의 산업이 커져서 어떤 제약 산업들이 엄청 커지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저는 중독 사회와 관심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처음으로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만 받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는 사회가 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자기를 너무너무 잃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불안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그 반대급부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류는 제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반대의 웨이브에 서서 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다.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많이 아는데 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요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거니까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시는 문화가 민미가 하는 문화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끼리 많이 뭉쳐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재밌게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라운드 룰을 항상 정해요. 협업할 때 그라운드 룰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99% 일이 진행됐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괜히 초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사실 저는 산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이름을 이제 고민했을 때 이름을 한 7번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7번 정도 바꾸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타협하고 싶어요. 타협해야지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이 일을.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다가 이름을 딱 정하고 로고까지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얘기해야 돼. 근데 딱 한 명이 사실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다들 말이 없어지면서 그래? 그럼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그때도 근데 안 나오면 이젠 접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했던 그라운드 룰 중에 너무 지엽적인 거에 또 갇히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제 문제다 해서 이제 이거는 속도를 봤을 때 마지막이야. 한 명이 다음에 우리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슬로건으로 나이스 투 밋미 이런 거 하자. 왜냐면은 나를 만나서 반가워라는 그런 개념을 해줘야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게 즐거운 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름은 정하지 말고 슬로건을 정하자. 뭐 그래서 밋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이거야. 100%였던 것 같아요. 별로인 마음이 어느 누구도 들지 않았고 정말 라이트한 걸 만났다. 이미 고정화된 고정관념이 있는 언어를 쓰면은 절대 엎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습관, 헤빗, 뭐 루틴 이런 거는 이미 되게 고정화된 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민미가 그런 습관이 아니라 뭐 의식화하는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고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찾아봤을 때 저희가 지배를 하기에 되게 적절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추얼에 저희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고 너무 새롭진 않고 근데 새로워요. 결국에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리추얼이 되게 좋은 세팅이라서 근데 그건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이밍이 결국에는 인식의 지배이기 때문에 그 네이밍이 너무 유명한 언어를 쓰면은 대중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고정관념이나 스테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회사가 그거를 지배하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라는 이제 언어를 쓸 때 그 호스트라는 언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거를 새롭게 세팅하기도 어렵지만 언어 지배량이 엄청 부정적이거나 없는 언어. 진짜 호스트바가 제일 많이 검색되는 언어였어요. 호스트가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쓰이는 언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에어비앤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언어를 퍼뜨리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새롭게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네이밍을 하거나 캠페인 네이밍을 할 때 너무 유명하지 않은 것, 하지만 너무 희소하지 않은 것, 이 사이에 적절한 거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 독서라는 것도 스티미가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독서하면 진지하다. 그렇다면은 여기만의 언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임팩터라는 것도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내가 어떤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언어화 시키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스스로 세팅하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미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미란 이름도 그렇고, 이 심리시장에서 절대 쓰지 않는 색깔과 이미지를 쓴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왜냐면 의외성을 줘야 되는 거. 의외성을 줘야지만 사람들은 오 하고 들어왔는데 되게 진지한 거예요. 의외성과 신선함?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저희는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밤 인문학 책 읽고 감정일기 쓰는 거를 거의 이제 5년째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발산형이고 뭔가를 뿜고 다니는 일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렴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 수렴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인문학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의 책은 굉장히 큐레이션을 해서 읽고 있어요. 그거 외에 민미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거는, 공간이 자기의 감정을 정말 많이 대변을 해서, 저는 번아웃 걸렸을 때 집이 진짜 엉망이 됐어요. 어떤 리추얼을 했냐면 정사각형 프레임을 정해서 오늘 치울 공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체가 아니라 이 프레임은 서랍장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 안에서도 선반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작은 부분을 정하고 거기를 15분 동안 치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치우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샀지? 좋나? 그럼 이제 뭐가 딱 드냐면 뭐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쓰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모두에게 추천하는 리추얼 중에 하나고요. 아침에 음양탕 먹는 거,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만 먹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천천히 음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긴장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워낙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 지금 메일을 쓴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옆에 시간 쓰고 메일 씀 이렇게 쓰고, 메일 딱 끝나면 시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맨날 막 안 해야지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멀티태스킹 얼마나 하는지 관찰하는 순간 줄이게 돼요. 시간을 이제 숫자로 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좋은 에너지로 쓰는 1시간과 나쁜 에너지로 쓰는 3시간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니까 번아웃이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재밌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개발 사기도 당하고 그럴 때 좀 소름 끼치죠.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지? 슬픔이가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문을 딱 열었는데 엄청 시커멓고 막 그런 애가 앉아 있어요. 걔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든든한 책인 것 같아요.